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이제 짚어드렸던 내용인데 특히 금천, 구로, 도봉 등 이 중저가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많이들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2021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죠. 앞으로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 팀장님을 통해서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부동산 시황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을 짚어보고 그리고 또 향후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흘러갈지 전망도 한번 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계속 주마다 제가 시황을 짚어드릴 텐데요. 부동산의 지금 현재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다는 걸 느끼기에는 시황을 짚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움직이는 지역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보시고 조금이라도 빨리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자료는 지난달이죠. 11월 달 23일에 나왔는 건데요. 오늘 이제 30일자로 또 국민은행에서 데이터를 업데이트했기 때문에 제가 죄송하지만 요거는 지지난주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이제 검토를 한번 해봤는데요. 좀 바뀌었습니다. 부산이 여전히 이쪽 보시면 부산이 현재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부산 진구가 지지난주까지는 1위였는데 지난주까지는 보니까 이제 강서구 지역이 가장 많은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부산이 굉장히 상승률이 높고요. 그리고 또 보면 울산 남구, 전통적으로 울산에서는 남구가 가장 비싼 곳이죠. 이 울산 남구가 지방장이 지금 활활 타고 있는 중입니다. 울산 남구가 많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김포는 지금 현재 좀 이번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고 난 이후에 약간의 하락은 아니고 그 좀 상승률이 조금 줄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주는 여전히 마찬가지로 규제 지역에서 벗어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파주가 많이 올랐다. 여기서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일산, 고양시, 일산 그리고 일산 동구, 서구 할 것 없이 많이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나 일산 서구가 좀 더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락률을 보면 동두천이 수도권 내에서는 동두천이 유일하게 좀 하락폭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셔야 되고 동두천은 일단 현재까지는 상승폭 없이 계속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거나 아니면 변동이 없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동두천마저도 나중에는 좀 더 상승세로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간단하게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유동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시장이 계속 흘러가다가 지방으로 흘러가다가 또 지방이 높아지면 당연히 또 서울 쪽이 수도권 쪽이 또 쌓여 보이겠죠. 그래서 또 이쪽으로 넘어오는 그런 패턴을 보일 겁니다. 분명히 전세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시황을 짚어보고 한번 향후의 투자처를 어디로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전세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뭐 떨어지는 지역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오르고 있고 목포와 과천은 뭐 아시다시피 뭐 프로지오 서밋이나 들어오는 물량들이 많죠. 역시 맞습니다. 이제 공급에 장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공급량이 많이 쏟아지니까 전세가도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러나 이제 하락률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천 같은 경우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또 조만간 또 상승세로 전환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전세난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현재 지난주도 보셨겠지만 지금 서울은 마찬가지로 불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오르고 있는 중이고요. 서울에 보시면 전국적으로 지금 0.43포인트 정도 올랐고 그리고 서울의 지금 현재는 강북이 조금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쭉 지켜보시면 뭐 노도강이라 그랬죠. 강북하고 노원하고 도봉구 이쪽 일대에 상승률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승률이 높고요. 또 금천구, 구로, 금천 뭐 할 것 없이 다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음을 이곳에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전세 가격이 상승해 주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매매가가 굉장히 올랐기 때문에 피로도가 굉장히 좀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오르겠나 그런 일말에 일단 의심도 해볼 수 있었는데 웬걸 어쨌든 전세난이 터지게 되면서 임대차 입법이죠. 전세난이 터지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전세가가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매매가와의 가격 차이가 조금씩 줄어들게 되죠. 기존보다 줄어들게 되니까 아무래도 또한 전세가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매매가를 또 탄탄하게 받쳐주면서 매매가가 밀어올리는 그런 현상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세난에 대한 대책이 풀리지 않는 이상에는 향후 이 유동성 장에서 일단은 계속해서 매매가는 조금씩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현재 경기도 일대입니다. 경기도 일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쭉 보시면 일산이죠. 일산이 좀 더 진한 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산이 분당, 뭐 일기 신도시 내에서는 일기 신도시들을 비교했을 때는 일산 지역이 굉장히
가격이 오르지 않았었죠. 이 일산, 동구, 서구, 덕양구 할 것 없이 가격이 별로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드디어 일산에 계신 분들은 이제 좀 웃음이 빵긋하시게 되겠죠. 자, 가격이 좀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 가격이 올랐으면 나중에 향후에 만약에 가격이 뭐 조정장이 온다 하더라도 크게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일산은 전통적으로 좀 사용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원래 전세가율이 좀 높았습니다. 그런데 전세가율이 더 높아지는 만큼 매매가도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용인의 처인구 쪽이 좀 가파른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김포 지역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제 일단 지난번 조정장이 아니고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어쨌든 조금 더 상승폭이 조금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세가는 마찬가지로 매우 오르고 있는 지역이고요. 광역시 또한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부산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부산이 계속 지속적으로 좀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해운대, 전통적으로 부천이죠. 해운대가 계속 매우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굉장히 진한 상태고 마찬가지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약간은 주춤하는 모습을 이번 주에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계속 오르고 있다. 그리고 주변으로 이제 번져나가는 형태죠. 번져나가는 형태 중에 가장 주목해야 될 게 지금 강서구가 전통적인 부산에서 치면 외곽에 있는 변두리 지역이 있습니다. 변두리 지역이 있는데 이 지금 2.02포인트가 지금 현재 2.02%가 11월 23일까지 나와 있는데요. 11월 30일자를 보시면 이게 또 한 3%포인트 높아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쌌던 지역이 너무 싸 보이니까 이제 그쪽 지역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거기다 실수요까지 받쳐주니까 그야말로 폭등 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광역시 매매가도 뭐 쭉 살펴보시면 크게 진한 색깔은 아니지만 어쨌든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대전도 좀 비싼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고 울산, 특히나 울산의 남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과열되어 있는 양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매매 가격들, 지방도 뭐 어느 한 구역 뺄 것 없이 전부 다 지금 붉은색으로 상승상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전세가가 이렇게 받쳐주니까 높아지니까 당연히 매매가도 올라가고 있는 중이겠죠. 예,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현재 시황은 그렇습니다. 자,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제주도마저도 지금 현재 제주도가 계속해서 하락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또 상승 추세로 전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으니까 제주도에 관심을 두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현재 지역에 뭐 전화를 하신다든지 해서 한번 가보시다든지 해서 이 흐름을 보시고 조금 더 재빠르게 제주도 지역에 한번 투자를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자, 이렇게 이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뭐 누구든 다 예측을 하죠. 2021년 내년도 이후에는 부동산 시장의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 폭락 없이 상승장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시중에 통화량이 굉장히 많이 풀려 있기 때문이죠. 그거와 관련해서 KDI,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개발연구원이죠. 한국개발연구원,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냥 싱크탱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경제 전망 분석 보고서에 하나 실려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11월 달에 발표된 내용인데요. 이 자료를 한번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 공급 증가의 파급 효과와 코로나19가 왔는데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의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 시장 상황,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주택 가격은 또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짚어봤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유심히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우리 그렇습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옴으로 인해서 실물 경제가 이렇게 위기고 아직까지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이는데 주택 가격이 오른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듯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 정책이 실물 경기의 회복에는 기여하지 못한 채 자산 가격만 상승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제기된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문제 제기가 이렇게 나왔고요. 그에 대해서 그 문제가 어떻게 이런 상황이 발생됐는지 이 내용들이 나오니까 한번 살펴보죠. 코로나19 19의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기업 부문의 유동성 수요가 확대된 가운데 이에 대응한 확장적 통화 그리고 재정정책, 통화정책, 재정정책이죠. 금융안전정책으로 해서 통화 공급이 늘어난 데 주요 원인이 있다라고 짚어놨습니다. 자, 이 통화정책, 재정정책 간단하게 우리 경제 상식으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통화정책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국가가 경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두 가지 정책을 활용을 합니다. 하나는 통화정책이고요. 또 하나는 재정정책입니다.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은행, 시중의 중앙은행인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입니다. 이 중앙은행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페더라고 그러죠. 미 연준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입니다.
발권력을 가지는 은행이죠. 중앙은행이고 정부 재정 정책은 이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통화 정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 일단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경제가 상향이 침체되었을 때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낮춘다든지 아니면 재할인율을 낮춘다든지 아니면 지급 비율을 낮춘다든지 해서 일단 시중에 통화를 공급하는 정책이고요. 재정 정책은 정부가 세율을 낮춘다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재난지원금 같은 형태로 국민들에게 직접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런 정책이 두 가지가 나뉘게 되는 것이죠. 이 통화 정책을 기본적으로 예를 든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금리를 낮춘단 말이죠. 금리를 지금 현재 제로금리 시대 아닙니까? 금리를 낮추게 되면 당연히 기업에서는 대출을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대출을 많이 하게 되겠죠. 대출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설비 같은 데 투자를 많이 하게 되죠. 투자를 하게 되고 이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당연히 고용을 많이 하게 될 거고요. 고용을 증가시킵니다. 고용을 증가시키면 당연히 고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높아지겠죠. 소득이 증가하게 됩니다. 근로자들의 임금이 증가한다는 말이죠. 이렇게 임금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소비가 늘어나게 되겠죠. 소비가 늘어나면 그로 인해서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죠? 수요가 증가하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공급을 많이 해달라고 공급에 대한 요청이 들어가겠죠. 공급 요청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또 많이 공급이 요청이 되면 또 설비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이고요. 이렇게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선순환이 이루어져서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킨다라는 내용입니다. 재정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적으로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 형태로 돈을 준단 말이죠. 돈을 주면 소비가 증가됩니다. 소비가 증가되면 당연히 수요가 증가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수요가 증가되면 공급에 대한 요청이 증가될 거고요. 공급에 대한 요청이 증가되면 당연히 또 투자가 늘어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소비가 늘어나고 소득이 높아지고 소비가 늘어나고 이런 선순환의 경기를 일으켜서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인데요. 이런 두 가지 정책이 모두 안 될 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전통적인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으로 안 될 때 이제 비전통적인 양적 완화라는 것을 하죠. 직접적으로 돈을 많이 뿌린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금리도 낮췄는데도 금리로 인한 대출이 안 일어나고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통화량을 많이 풀어가지고 일단 경기를 살린다는 것인데요. 너무 장세한 내용은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이로 인해서 이렇게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대출 가능한 통화량이 확대가 됩니다. 이 통화량이 많이 확대가 되면 시장에 보는 통화가 많이 풀리게 되면 그로 인한 신용통화, 즉 M2라고 하는 것은 광역적인 광의의 통화인데요. 이 광의의 통화는 약 한 14배에서 15배 정도 상승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은행의 지급 준비율이 7%가 되는데요. 이 7%가 계산을 해보면 약 한 14배에서 15배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보는 통화가 이렇게 보는 통화마저도 증가를 하는데 광의 통화는 거의 뭐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14배에서 15배 정도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시중의 통화량이 그만큼 많이 풀린다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광의 통화량 기사를 보면 한 3,112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00조가 넘는 금액이 지금 시중에 떠돌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많은 금액이 떠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자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산시장으로 들어가겠죠. 자산시장으로 들어가면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들어갈 텐데 주식 같은 경우는 비교적 불안정 자산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게 되고 부동산으로 자금이 유입되기 때문에 가장 쉬운 주택시장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주택의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놨는데요. 통화량 같은 경우에는 지난년이죠. 2019년에 연간 한 7%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 9.5%로 상승했는 상태고요. 가계 부분이나 기업 부분도 약 한 2배 정도 통화량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두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가 지금 과거에 1.25%에서 지금 0.5%까지 많이 내려왔죠. 많이 내려왔는 상태에다가 정부에서 4차례에 걸친 추경 편성 거의 한 60조 정도 됩니다. 60조 정도 되고 또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약 82조 원을 풀었습니다. RPMA까지 치면 전체적으로 합쳐가지고 약 한 200조 정도를 시중에다 풀었는 상태입니다. 200조를 풀었다 그러면 14배에서 15배 된다면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오는 거죠. 3,000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렇게 통화량이 공급되고 통화 공급의 증가는 당연히 물가를 상승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부문별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부문별로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높을수록 가격보다는 물량이 증가하게 되고 가격 탄력성이 낮을수록 그러니까 비탄력적일수록 자 물량보다는 가격이 상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경제적인 내용이라서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공급이 가격 탄력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수요가 늘어나면 그만큼 공급을 다시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생각을 하면 빵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자, 시중에 통화량이 많이 풀렸단 말이죠. 그래서
통화량이 많이 풀렸으니까 살 수 있는 돈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시장에서는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빵을 많이 살려고 그러겠죠. 빵을 많이 살려고 하는 수요가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면 이 수요 그래프죠. 수요 그래프가 증가를 하게 되면 공급이 탄력적이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면 얼마든지 공급을 많이 풀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이 풀어줄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이죠. 이 생산량이 증가하고 가격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가격은 변동이 없고 공급량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이만큼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팔아서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자본적인 소득을 많이 갖고 올 수 있게 되는 그런 그래프가 이 가격 탄력적인 공급 부분에 대한 그래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탄력적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수요에 대응해서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 빵과 같습니다. 빵처럼. 빵이라고 하니까 또 생각이 나네요. 이따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빵처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가격은 변동이 거의 없고 그냥 공급량만 늘어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근데 이 비탄력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수요가 아무리 증가한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공급을 많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재화가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그게 바로 이 아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파트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해서 당장 지어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3년 정도의 기간은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공급이 그만큼 많이 늘어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래프로. 자, 통화량이 많이 시중에 풀려서 수요가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옆으로 간다는 거죠. 많이 증가를 했는데 공급은 더 이상 증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탄력적이면 이렇게 해서 공급이 이렇게 증가를 할 수가 있는데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비처럼 이렇게 내리죠. 그래서 비탄력 그래프는 항상 공급이 서 있습니다. 공급은 증가를 시킬 수가 없으니까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면 원래 균형 가격 얘기했는데 균형 가격이 이쪽으로 차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이만큼 상승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등 이상할 게 없는 그래프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론적인 구조입니다. 그게 바로 아파트 시장이고요. 그래서 아파트 시장은 통화량이 많이 증가를 하게 되면 그냥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재화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택 정책은 특히나 잘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전혀 공급이 증가할 수 없도록 그런 공급이 꽉 막혀 있는 상태죠. 분상제라든지 뭐 재건축 재개발을 다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으니까 지금 공급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통화량이 더 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되면 또 통화량이 더 풀려요. 그래 통화량이 더 풀리면 이렇게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전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빵 얘기가 났죠. 김현미 장관이 지난 7월달, 8월달까지만 하더라도 전혀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1월달에 전세 대책을 발표하고 나서 전세 안정 대책이 전혀 먹힐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렇게 얘기하죠. 김 장관께서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지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못 만든다는 것이죠. 본인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탄력적이라는 것을. 그러면 가격이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 이걸 알면서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는 거죠. 공급이 부족하다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전문가들이나 경제 전문가들이 다 얘기를 했었죠. 공급이 부족할 것이다,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아니라고 우기다가 결국에는 빵이라면 밤이라도 새워서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자, 어쨌든 김현미 장관께서는 아까 속보도 보니까 오늘 장관이 교체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변창흠 내정자가 이제 내정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앞으로 주택 시장에 좀 더 좋은 정책들이 나와서 아무래도 좀 안정화를 찾기를 저도 바라는 바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공급이 통화량이 많이 공급됩니다. 이 실증 분석 결과를 보면 통화량 공급이 증가할 때는 주택 가격은 상대적으로 빠르고 큰 폭으로 반응하였고 주가 지수의 반응은 유의하지 않았다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주가는 통화량 증대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더라. 큰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더라. 하지만 주택 가격은 굉장한 상관관계를 보이더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통화량이 1%만 딱 증가를 하더라도 자, 한 4분기 만에 약 한 주택 가격은 1% 정도로 같이 상승을 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화량이 공급되면 주택 가격이 당연히 상승을 한다. 이 내용은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광의 통화량이 이렇게 증가를 하면 주식 가격은 이렇게 오늘 3월에도 있었죠.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통화량의 증가는 크게 상관없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주택 가격은 꾸준히 이렇게 상승을 하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즉 결국에는 통화량이 증가하면 주택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특히나 비탄력적인 아파트 공급 같은 부분에서는 상승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주택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렇게 KDI가 보고서를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결국에는 주택 가격이 오르더라도 어쩔 수 없이 경기 개선을 위한다면 실무 경기의 개선을 위한다면 통화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을 했습니다. 통화 공급 확대 정책은 필요하다. 자,
주택 시장 가격을 올리더라도 실물 경기 개선 효과도 있기 때문에 실물 경기 개선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통화 공급은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결과 논문의 결과를 보고서의 결과를 봤을 때도 앞으로 통화 공급량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KDI 국책기관에서 이렇게 연구를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이렇게 제출을 하면 그것을 국가 정책에는 반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통화량이 줄어들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자, 어쨌든 통화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주택 가격 지수와 광해 통화량 M2와의 비교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파란색 선이 통화량 M2고요. 검은색 선이 바로 주택 가격 지수입니다. 통화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우상향함에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는 통화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늘어남에 따라서 주택 가격 지수도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증가폭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한번 보시면 M2의 통화량에 비해서 주택 가격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량에 비해서 주택 가격이 높을 때가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통화량에 비해서 주택 가격이 낮다 그러면 당연히 이 주택 가격 지수 통화량에 맞추기 위해서 수렴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통화량에 비해서 주택 가격 지수가 높다 그러면 당연히 또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시장은.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자, 201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통화량이 M2가 계속적으로 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 가격 지수는 주택 가격은 이 통화량이 증가하는 것만큼 따라가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결국에는 상승을 해서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만나게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주택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상황이 생기지 않는 한, 특별한 정책이 나오지 않는 한, 공급이 확대되는 정책이 나오지 않는 한 주택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투자를 하시든지 아니면 실구주 주택이 없으신 분들은 주택을 하나라도 한 채라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부동산 시장, 자산 시장에서 우리의 불을 잃지 않고 어떻게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토마 피케티도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토마 피케티라면 경제학자로 유명한 분이시죠. 그렇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그러니까 소득이 자산의 성장률을 따라가지 못한다. 소득을 아무리 우리가 근로소득을 많이 번다고 하더라도 실물 자산의 상승률을 따라갈 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자본주의 역사상 그렇다고 합니다. 통계상 그렇게 나타났으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실물 자산을 하나를 보유하고 있어야지 우리가 남보다 뒤처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강의를 마치고 다음에는 또 부동산의 좋은 지역, 어떤 지역을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